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윤서은 아사는 부대에서 유난히 눈에 거슬리는 존재였습니다. 서울대에 입학할 정도로 머리가 좋았다는 소문 때문이 아니었죠. 윤서은이 상관에게 명령이나 지시를 받으면 묵묵히 임무를 해내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게 오히려 선임과 동기들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부대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적당히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거라고들 했어요. 하지만 윤서은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평생 강조했던 군인의 자세를 버릴 수 없었죠. 꼿꼿하게 서고 맡은 일은 완벽하게 해내고 부당함 앞에서도 고개 숙이지 않는 것. 그게 윤서은이 배운 전부였습니다. 특히 동기 김아린과 선임 박소진은 윤서은을 집요하게 괴롭혔어요. 겉으로는 씩씩하고 성실한 모범 군인처럼 굴었지만 둘의 뒷배경은 소름 끼치게 화려했습니다. 김아린은 지역 실세로 불리는 국회의원들과 은밀히 얽힌 조폭 조직의 딸이었고 박소진은 비리 공사를 따내는 브로커 라인과 연결된 집안이었죠. 둘은 부대 안에서도 은근히 말했습니다. 너 같은 애는 한번 꺾어야 돼. 세상 물정 좀 배우고. 김아리는 생활관에서 윤서은의 사물함을 뒤질 때마다 비웃듯 중얼거렸어요. 착하게 살면 뭐해. 세상은 힘 있는 놈이 이기는 건데. 그날 밤은 유난히 어두웠습니다. 22시가 넘어서까지 야간 장비 정리가 이어졌고 윤서은은 탄약고 옆 창고로 호출됐어요. 평소와 다른 점이 하나 있었죠. 보통은 여러 명이 함께 가는데 그날은 윤서은 혼자였습니다. 창고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뒤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김아린이 창고 문을 잠그고 있었습니다. 박소진이 어둠 속에서 낮게 웃었죠. 여기서는 내가 뭘 봤는지, 내가 뭘 들었는지 아무도 신경 안 써. 윤서은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 괴롭힘이 아니라 사람을 망가뜨리는 단계라는 걸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윤서은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하시는 행동, 군형법 위반입니다. 김아린이 비웃었죠. 법? 여기서 법이 통할 것 같아? 박소진이 한 걸음 다가오며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건 주먹이 아니야. 내 무릎이야. 사고로 꾸미기 딱 좋거든. 순간 윤서은의 몸이 바닥으로 눌렸습니다. 두 명이 양쪽에서 윤서은을 제압했고 누군가의 발이 윤서은의 다리를 비정상적인 각도로 비틀기 시작했어요. 고통보다 먼저 떠오른 건 다른 장면이었습니다. 어릴 적 쓰리스타였던 할아버지의 마지막 얼굴이었죠. 억울하게 뺑소니로 쓰러져 눈을 감기 직전 윤서은을 바라보던 그 표정. 할아버지는 그날 새벽 부대 근처 도로에서 검은색 세단에 치였습니다. 목격자도 있었고 차량 번호도 일부 확인됐지만 수사는 흐지부지 끝났어요. 가해자는 끝내 잡히지 않았죠. 윤서은은 그 표정이 트라우마가 되어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할아버지가 도와달라고 손을 뻗는 꿈. 하지만 윤서은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무력함. 그래서 윤서은은 군에 왔습니다. 서울대 입학을 포기하고 할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질서와 명예를 자신이 대신 세우겠다고 다짐하며 이곳에 왔죠. 도와달라는 말이 목까지 올라올 때마다 윤서은은 이를 악물고 삼켰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윤서은은 비명 대신 이를 악문 채 버텼죠. 하지만 끝내 무릎이 뚝하고 무너지는 감각이 왔습니다. 십자인대가 끊어지는 소리였어요. 문이 열렸을 때 윤서은은 바닥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주변은 정리된 듯 깔끔했고 누가 봐도 넘어진 사고로 보이게 정돈돼 있었어요.
김아린이 태연하게 말했죠. 훈련하다가 넘어졌대요. 박소진은 윤서은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여기서 뭐라고 하든 아무도 안 믿어. 넌 이미 문제 많은 애거든. 윤서은은 창고 바닥에 쓰러진 채로 천장을 바라보며 숨을 가다듬었습니다. 통증이 온몸을 휘감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따로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억울하게 쓰러졌던 그날처럼 자신도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아무도 진실을 믿어주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서서히 밀려왔죠. 의무대로 실려간 윤서은은 십자인대 완전 파열 진단을 받았습니다. 군의관이 엑스레이와 MRI 사진을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이 정도 파열은 단순 낙상으로는 잘 안 나오는데.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오세훈 소령이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소령은 진단서를 손으로 덮어버리며 차갑게 말했죠. 이건 사고로 처리한다. 괜히 소란 피우지 마. 군의관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서은은 침대에 누운 채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진실이 묻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부대는 미친 듯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윤서은이 특혜를 받는 여군이라는 소문이 생활관 전체에 퍼졌어요. 서울대 갈 정도로 똑똑하다며? 그래서 간부들한테 잘 보이려고 난리더라. 맨날 혼자 튀려고 하더니 결국 사고 친 거 아냐? 소문은 순식간에 확산됐고 윤서은을 동정하던 몇몇 병사들조차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윤서은 사물함에서 출처불명의 현금 봉투가 발견됐어요. 누군가 신고했고 헌병대가 출동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50만 원이 들어있었죠. 김아리는 그 자리에서 놀란 척 연기했습니다. 설마 윤서은이 뇌물을? 셋째, 창고 CCTV는 하필 그 시간만 비어 있었습니다. 관리 담당 박준혁 중사는 기계 오류라고 보고했어요. 최근 들어 자주 끊기더라고요. 하필 그날도 그랬네요. 넷째, 생활관에는 윤서은이 먼저 선임을 무시했다는 진술서가 돌아다녔습니다. 익명으로 작성된 문서였지만 내용은 구체적이었어요. 윤서은 하사는 평소 지시를 무시하고 선임들에게 반말을 했으며 자신이 학력이 높다는 이유로 우쭐댔다. 진술서는 어느새 지휘관 책상 위에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윤서은은 침대에 누운 채로도 조사실로 끌려갔습니다. 목발을 짚고 간신히 걸어 들어가자 박소진이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어요. 피해자인 윤서은을 노려보며 오히려 말했습니다. 너 돈 받았지? 우리 다 알아. 윤서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누가 제 사물함에. 증거가 있는데 무슨 소리야? 박준혁 중사가 끼어들었습니다. 내 지문도 나왔어. 변명은 나중에 해. 윤서은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폭행은 단지 시작이었고 진짜 목적은 인생을 끝내는 낙인이라는 걸요. 무릎만 부러뜨린 게 아니었어요. 윤서은의 명예, 미래, 존재 자체를 지우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윤서은이 억울함을 말하려는 순간 김아린이 조사실 밖에서 윤서은을 따라 나오며 아주 작게 속삭였어요. 입 열면 너희 집안부터 털어. 내가 누굴 존경했는지, 왜 군에 왔는지 다 세상에 뿌려줄게. 할아버지 뺑소니 사건도 다시 파헤쳐볼까? 윤서은의 몸이 굳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모든 게 멈춰버렸어요. 윤서은이 군을 택한 이유는 단순한 애국심이 아니었습니다. 서울대에 갈 성적을 갖고도 윤서은은 다른 길을 택했죠. 할아버지가 쓰리스타로서 지키려 했던 질서와 명예를 억울한 죽음 앞에서 아무도 지켜주지 못했다는 사실이 윤서은의 마음을 갉아먹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아버지처럼 서야 한다.
내가 그 자리를 이어가야 한다. 그 응어리가 윤서은을 군으로 밀어 넣었어요. 그래서 더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이름이 더럽혀질까봐, 그 억울한 죽음이 또다시 세상에 소비될까봐 두려웠죠. 윤서은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김아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어요. 윤서은은 복도에 홀로 남아 목발을 짚고 벽에 기댔습니다. 피투성이가 아니어도 이미 갇혀 있었어요. 증거가 지워지는 속도가 너무 빨랐고 윤서은을 둘러싼 함정은 너무 정교했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윤서은을 짓눌렀죠. 창밖으로 보이는 부대 정문의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윤서은은 그 깃발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어요. 윤서은의 수술을 맡은 이채린 군의관은 MRI를 보는 순간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10년 넘게 정형외과를 전공한 이채린에게 이 부상은 명백했어요. 십자인대가 이렇게 찢어지려면 상당한 외력이 가해져야 했습니다. 단순히 넘어지거나 발을 헛디딘 정도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손상이었죠. 더 이상한 건 무릎 주변의 멍이었습니다. 타박상의 패턴이 누군가의 발자국처럼 선명했어요. 마치 짓밟힌 것 같은 형태였습니다. 이채리는 수술 전 윤서은을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윤서은 하사,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윤서은은 수술대 위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채린이 다가가 낮게 물었죠. 이 부상, 누가 일부러 그랬죠? 윤서은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그 반응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이채린은 확신했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라 폭행이라는 걸요. 말해도 돼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윤서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어요. 제가 그냥 넘어졌어요. 이채리는 윤서은의 개인 물품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윤서은의 휴대폰 액정이 깨져 있었고 마지막 통화 목록에는 지워진 번호 하나가 남아 있었어요. 저장명은 단순했습니다. 오빠. 통화 시간은 사고 당일 오전 6시였죠. 이채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족한테 연락하고 싶지 않아요? 오빠라는 분한테라도. 윤서은은 그제야 눈을 뜨고 이채린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연락하지 마세요. 부탁이에요. 제가 감당할게요. 그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동시에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채린은 더 이상 묻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상함을 느꼈죠. 이렇게까지 입을 닫는 이유가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자존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윤서은은 누군가를 지키려 하고 있었어요. 자신의 고통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침묵을 선택한 거였습니다. 이채리는 수술을 진행하면서도 계속 고민했어요. 의료인으로서 진실을 보고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환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는지. 수술이 끝난 후 이채리는 윤서은의 의무 기록을 다시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상한 점을 발견했죠. 윤서은의 과거 진료 기록이 비정상적으로 깨끗했어요. 지난 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의무대를 방문한 적이 없었습니다. 감기 한 번, 타박상 한 번 없이 완벽하게 건강한 병사였던 거죠. 하지만 생활관 동료들의 진술에는 윤서은이 자주 아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채리는 직감했어요. 윤서은이 일부러 의무대를 피했다는 걸요. 기록에 남기지 않으려고, 누군가에게 약점을 보이지 않으려고 아픔을 숨겨왔던 겁니다. 이채리는 병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윤서은 같은 병사가 왜 이렇게까지 고립돼야 하는지, 왜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때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아린과 박소진이었죠. 윤서은 그의
곧 전역 처리될 거야. 부상 때문에 더 이상 복무 못할 테니까. 잘 됐네. 애초에 여기 어울리지도 않았어. 이채리는 문 뒤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둘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나 걱정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만족스러워하는 듯한 어조였죠. 이채리는 그날 밤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윤서은이 말하지 않더라도 의료인으로서 진실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요. 이채리는 수술 소견서를 작성하면서 단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본 부상은 외부 압력에 의한 강제적 관절 손상으로 추정되며 단순 낙상으로 보기 어려움. 그리고 MRI 사진과 함께 상세한 의학적 소견을 첨부했어요. 이채리는 이 보고서를 공식 루트가 아닌 다른 경로로 올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부대 내부에서는 이미 사건이 묻히고 있었으니까요. 이채리는 과거 함께 근무했던 군수사단의 의료검증팀에 조용히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 케이스 좀 봐줄 수 있어? 뭔가 이상해. 보고서는 비공식 경로를 타고 군수사단으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그곳에 있던 한 명의 별이 보고서를 받아들고 이름을 보는 순간 숨을 삼켰습니다. 윤서은? 별은 조용히 전화기를 들었죠. 윤도현 중장 연결해 주세요. 이채리는 보고서를 보낸 후에도 윤서은의 병실을 자주 찾았습니다. 윤서은은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이채리는 옆에 앉아 조용히 함께 있어 주었어요. 힘들면 언제든 말해요. 혼자가 아니에요. 윤서은은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전 괜찮아요. 하지만 그 목소리는 너무 작고 떨렸어요. 이채리는 윤서은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온기가 윤서은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랐죠. 밤이 깊어지고 병실 불이 꺼졌습니다. 윤서은은 어둠 속에서 또다시 할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억울하게 쓰러졌던 그날, 아무도 지켜주지 못했던 그 순간, 윤서은은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결국 이렇게 되는 건가요? 부대는 윤서은을 더 깊게 묻으려 했습니다. 오세훈 소령은 윤서은의 의무 기록에 정신적 불안이라는 항목을 추가하려 했어요. 최근 들어 피해망상 증세를 보이며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과도한 긴장감을 표출함. 사건을 피해망상으로 만들려는 시도였죠. 박준혁 중사는 윤서은의 병실을 찾아와 진술서를 내밀었습니다. 내가 먼저 넘어졌다고 써. 그럼 다 끝내줄게. 저녁도 깔끔하게 처리해주고. 윤서은은 진술서를 받아들지 않았어요. 전 거짓말 못합니다. 박준혁은 비웃으며 진술서를 침대 위에 던졌습니다. 고집 부리지 마. 너 혼자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날 오후 윤서은의 어머니 최말숙이 면회를 왔습니다. 낡은 가방을 끌고 초소 앞에 서자 초병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어느 분 면회이신가요? 윤서은이요. 제 딸이에요. 최말숙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초병이 명단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죠. 명단에 없는데요. 사전 신청하셨어요? 전화했는데 딸이 다쳤다고 해서. 최말숙은 가방에서 신분증을 꺼내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초소는 최말숙을 들여보내지 않았어요. 그때 김아린이 초소 근처를 지나가다 최말숙을 봤습니다. 김아린은 비웃듯 다가왔죠.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들어와요? 사기치지 마. 최말숙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사기요? 전 정말 윤서은 어머니예요. 제 딸 좀 만나게 해주세요. 김아리는 팔짱을 끼고 최말숙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윤서은 그의 지금 문제 많아서 면회 금지예요. 모르고 오셨어요? 최말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문제요? 무슨 문제요?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받고 있거든요.
몰랐어요? 김아린의 말에 최말숙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초소 근처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다른 병사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여자 진짜 윤서은 엄마 맞나? 뇌물 받은 애 엄마면 같이 연루된 거 아니야? 최말숙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낡은 메모 한 장을 꺼냈죠. 윤서은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손으로 적어준 글이었어요. 종이는 누렇게 바랬지만 글씨는 선명했습니다. 할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요. 억울한 사람 없게 하고 싶어요. 엄마, 나 꼭 군인 될 거예요. 최말숙은 그 종이를 쥔 손이 떨리며 김아린에게 보여줬습니다. 우리 딸, 이런 애예요. 그런 짓 할 애가 아니에요. 제발. 목소리가 메어졌죠. 김아린은 메모를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옛날 얘기가 뭐가 중요해요? 사람은 변하는 거예요. 최말숙은 무릎을 꿇을 듯 애원했어요. 제발 딸 좀 만나게 해주세요. 딸이 다쳤다잖아요. 어미가 딸 보는 게 그렇게 큰일이에요? 하지만 초소는 끝까지 최말숙을 돌려보냈습니다. 병실에 있던 윤서은은 어머니가 왔다 갔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간호병이 조심스럽게 말했죠. 윤서은 하사님 어머니 되시는 분이 오셨는데 면회가 안 된다고 돌아가셨어요. 윤서은은 침대에 누운 채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어요. 어머니를 만날 수 없다는 게 억울했고 어머니가 자신 때문에 수모를 당했을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윤서은은 이를 악물었어요. 미안해요, 엄마. 제가 약해서. 그날 밤 이채리는 최말숙이 초소에서 겪은 일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채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의료보고서를 비공식 경로로 올린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채리는 직접 군수사단에 추가 자료를 보냈죠. 최말숙이 보여준 메모 사진, 윤서은의 과거 표창 기록, 그리고 부대 내에서 은밀히 수집한 증언들. 이 병사는 모범적인 군인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와 뇌물 혐의는 조작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채린의 보고는 우연히 그러나 운명처럼 군수사단의 특정 라인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를 받은 별 하나가 윤서은이라는 이름을 보고 손을 멈췄어요. 별은 사진을 확대해서 봤습니다. 윤서은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죠. 어린 시절 자신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던 여동생의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별은 조용히 전화기를 들었어요. 윤도현 중장 연결해 주십시오. 전화가 연결되자 별은 낮게 말했습니다. 중장님, 긴급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윤서은 하사 관련입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윤도현 중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보고서 즉시 올려. 별은 파일을 전송하며 덧붙였죠. 상황이 심각합니다. 조직적 은폐 정황이 보입니다. 윤도현은 보고서를 받아보고 눈을 감았습니다. 여동생이 군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윤서은의 부탁대로 거리를 두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여동생의 무릎이 꺾였고 명예마저 짓밟히고 있었으니까요. 윤도현 중장은 보고서를 보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MRI 사진 속 윤서은의 무릎은 처참했어요. 십자인대가 완전히 끊어져 있었고 주변 조직도 심하게 손상돼 있었습니다. 윤도현은 윤서은의 친오빠였죠. 하지만 윤도현은 윤서은이 군에 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는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왔습니다. 윤서은이 입대하기 전날 밤 둘은 마지막으로 긴 대화를 나눴어요. 오빠, 나 군대 갈 거야. 서은아, 넌 서울대 합격했잖아. 왜 갑자기? 할아버지가 지키려던 거 내가 이어가고 싶어. 오빠 힘으로 버티는 사람 되기 싫어.
내가 선택한 길이야. 윤서은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오빠가 중장이라는 거 아무도 모르게 해줘. 나한테 연락도 하지 마. 내가 혼자 서는 거 지켜봐줘. 윤도현은 동생의 눈빛을 보고 약속했어요. 전화도 하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여동생이 입대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멀리서 소식만 들었죠. 여군 중에 윤서은이라는 애가 있대요. 성실하고 똑똑하대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윤도현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동생이 잘 버티고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여동생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억울하게 죽었던 그때처럼 누군가가 또 억울함을 만들고 있었어요. 윤도현은 보고서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표정은 평온했죠. 윤도현은 감정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20년 넘게 군에 몸담으면서 배운 건 분노는 전략이 될 때만 힘을 발휘한다는 것이었어요. 윤도현은 책상 위에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별 13개, 전부 호출, 비공식 회의실로. 1시간 후 국방부 지하 비공식 회의실에 별 13개가 모였습니다. 군수사단장, 국방부 감사관, 법무실장, 특수전사령관, 헌병대장. 각 분야의 최고 책임자들이었죠. 윤도현은 보고서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 부대 폭행이 아닙니다. 조직적 은폐와 조작이 진행 중입니다. 군수사단장이 보고서를 검토하더니 고개를 들었어요. 증거인멸이 체계적입니다. CCTV 삭제, 문서 조작, 증인 회유, 배후가 있습니다. 국방부 감사관이 덧붙였죠. 현금 봉투 출처를 추적했습니다. 외부 라인과 연결돼 있습니다. 윤도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감정으로 움직이지 마십시오. 기록으로 움직이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수가 아니라 정의입니다. 별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윤도현은 각자에게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군수사단은 증거 확보와 체포 명분을 만드십시오. 감사관은 돈의 흐름을 추적하십시오. 법무실은 조작된 문서의 결제선을 역추적하십시오. 특수전사는 윤서은 하사 신변 보호를 비공식으로 붙이십시오. 회의는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별들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조용히 그러나 철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윤도현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상대는 부대 안의 선임들만이 아니라는 걸요. 김아린과 박소진의 뒤에는 국내 정치와 조폭 비리 라인이 엉켜 있었습니다. 보고서에는 김아린의 아버지가 지역 조폭 조직의 실세라는 정보가 있었고 박소진의 집안은 건설 비리 브로커 라인과 연결돼 있었죠. 이건 부대 문제로 끝나지 않을 거였습니다. 정치권까지 닿아 있는 비리였으니까요. 윤도현은 이번 싸움이 전쟁이 될 거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전쟁 말이에요. 윤도현은 혼자 남은 회의실에서 윤서은의 어린 시절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할아버지 손을 잡고 웃고 있는 윤서은의 모습이었죠. 사진 뒷면에는 할아버지의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서은이는 군인감이다. 이 아이는 억울한 사람을 못 본 척하지 못한다. 윤도현은 사진을 주머니에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 이번엔 제가 지킬게요. 서은이를 또 억울하게 두지 않을게요. 그날 밤 윤도현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비공식 방문이었죠. 윤서은의 병실 문 앞에 섰지만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문틈으로 윤서은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윤서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윤도현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동생을 안아주고 싶었지만 아직은 아니었어요. 윤서은이 원했던 건 오빠의 힘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정의가 스스로 서는 거였으니까요. 윤도현은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서은아. 곧 끝날 거야. 병실 안에서 윤서은은 문 앞에 누군가의 그림자가 있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누군지는 몰랐어요. 윤서은은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죠. 할아버지,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오빠한테 연락하면 지는 것 같고 혼자서는 버틸 수가 없어요. 윤서은의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다만 복도를 걷는 윤도현의 발걸음만이 점점 멀어져 갔죠. 김아린 쪽 라인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부대 내 사고가 아니라 별들이 움직이는 조짐을 감지한 거였어요. 김아리는 생활관 뒤편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지금 분위기가 이상해요. 헌병대에서 자꾸 질문하고 의무대 쪽에서도 재조사 얘기가 나와요. 그 역은 그냥 역은 아닌 것 같아요. 전화 너머로 김아린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죠. 누가 움직이는지 확인해봐. 별이 개입했으면 라인이 다르다. 김아린의 아버지는 지역 조폭 조직의 실세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건설업체 사장이었지만 뒤로는 정치권과 깊게 연결돼 있었어요. 그는 즉시 정치 라인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국회의원님, 군 쪽에서 뭔가 움직이는 것 같은데 확인 좀 해주십시오. 정치인은 국방부 인맥을 통해 조용히 정보를 수집했죠. 그리고 이틀 후 충격적인 정보가 돌아왔습니다. 윤도현 중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별 13개가 비공식 회의를 했다는 첩보가 있어요. 김아린 아버지는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윤도현 중장이라는 이름은 군 내부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유명했어요. 청렴하고 타협하지 않으며 한번 물면 끝까지 가는 사람. 그가 움직인다는 건 이 사건이 더 이상 부대 내부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의미였죠. 이건 커지면 안 돼. 우리 라인 전체가 흔들릴 수 있어. 조폭 라인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건설 비리, 정치 뇌물, 군납 비리까지 엮여있던 여러 인물들이 모였어요. 그날 밤 부대 밖에서 낯선 차량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협박이 시작된 거죠. 이채린 군의관에게 익명 문자가 왔습니다. 입 닫으세요. 당신 가족까지 다칠 수 있어요. 이채린은 문자를 보고 손이 떨렸지만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증거로 남겨야 한다고 생각했죠. 최말숙의 집 앞에는 누군가가 남긴 담배꽁초가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밤새 감시하고 있었다는 신호 같았습니다. 최말숙은 두려움에 떨며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단순 쓰레기 투기로 처리하려 했죠. 윤서은 사건을 맡았던 헌병 인원이 갑자기 인사 이동됐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타 부대 전출이라는 명목이었지만 누가 봐도 강제 이동이었어요. 새로 투입된 헌병은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지 않고 기존 보고서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사고로 결론 났으니 더 이상 조사할 게 없네요. 부대 내부에서는 윤서은을 고립시키는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윤서은이랑 말하지 마. 같이 연루될 수 있어. 병사들은 윤서은의 병실 근처에도 오지 않았죠. 그리고 결정적인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윤서은이 정밀 검사를 위해 민간병원으로 옮겨지게 됐는데 구급차가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정상적인 루트라면 20분이면 도착할 거리를 40분 넘게 돌았습니다. 구급차는 인적이 드문 산길로 접어들었어요. 윤서은은 구급차 안에서 눈을 뜨고 창밖을 봤습니다. 주변에 건물도 없고 가로등도 없는 어두운 길이었죠. 구급대원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어디예요? 병원 가는 길 맞아? 구급대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운전석에서는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조금만 더 가면 돼. 윤서은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꼈습니다.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손에 땀이 났죠. 나를 입 막으려고 한다. 윤서은은 구급차 안에서 휴대폰을 꺼내려 했지만 가방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미리 치워둔 거였어요. 구급차는 점점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윤서은은 공포 속에서 또다시 할아버지의 마지막 표정을 떠올렸습니다. 뺑소니 차량에 치여 쓰러지던 그날 할아버지는 윤서은을 바라보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끝내 말하지 못했어요. 그때처럼 억울한 죽음이 반복될까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윤서은은 이를 악물었죠. 안 돼. 여기서 끝나면 안 돼. 할아버지처럼 억울하게 죽으면 안 돼. 윤서은은 목발을 붙잡고 구급차 문 쪽으로 몸을 움직였습니다. 무릎은 아팠지만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더 강했어요. 바로 그때 구급차 앞을 가로막는 차량이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SUV 세대가 길을 막아섰고 그 안에서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내렸어요. 특수전 사령부 소속이었습니다. 윤도현이 미리 배치해둔 신변 보호팀이었죠. 구급차 운전사는 당황하며 차를 세웠습니다. 뭐야 이게. 특수전사 중령이 구급차 문을 열고 윤서은을 확인했어요. 윤서은 하사님, 안전합니다.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윤서은은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살았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있었는지 깨달았죠. 특수전사들은 윤서은을 안전하게 군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구급차 운전사와 구급대원은 즉시 체포됐어요. 조사 결과 둘 다 외부에서 돈을 받고 고용된 인물들이었습니다. 윤도현은 보고를 받고 차갑게 말했죠. 이제 끝까지 간다. 뿌리째 뽑는다. 이 지점에서 헬기만 타고 와서 박살내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전면전이 벌어졌습니다. 별 13개는 제각각 다른 분야의 힘으로 조폭 라인을 조이기 시작했어요. 군수사단 라인은 증거 확보에 집중했습니다. 삭제됐던 창고 CCTV 영상을 복구하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 팀이 투입됐죠. 서버에 남아있던 흔적을 추적한 결과 삭제 시점과 삭제한 계정이 특정됐습니다. 박준혁 중사의 계정이었어요. 영상 복구율 73%, 폭행 장면은 확보했습니다. 군수사단장은 보고를 받고 체포 명분을 구체화했습니다. 국방부 감사 라인은 돈의 흐름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윤서은 사물함에서 발견된 현금 봉투의 지문과 일련 번호를 추적했어요. 놀랍게도 그 돈은 3개월 전 모 건설업체에서 인출된 자금과 연결돼 있었습니다. 건설업체는 박소진의 집안과 연결된 곳이었죠. 비자금 계좌에서 나온 돈입니다. 군납비리 자금과도 연결돼 있습니다. 감사관은 계좌 추적을 확대하며 정치권 후원금 라인까지 파고들었어요. 돈줄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법무 라인은 조작된 문서의 결제선을 역추적했습니다. 윤서은을 정신적 불안 상태로 기록한 문서, 뇌물수수 혐의를 기록한 문서, 사고 처리 보고서 등 모든 문서의 결제 흐름을 분석했어요. 오세훈 소령의 결제가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이뤄졌고 상급 부대로 올라가야 할 보고가 중간에 멈춰 있었습니다. 의도적 은폐가 명백합니다. 지휘 책임까지 물을 수 있습니다. 법무실장은 기소 자료를 준비하기 시작했죠. 특수전 라인은 윤서은 신변 보호를 비공식으로 강화했습니다. 병원 주변에 사복 요원들이 배치됐고 최말숙의 집 근처에도 감시팀이 투입됐어요. 외부에서 접근하는 모든 수상한 인물들이 기록됐습니다. 김아린 아버지 측 인물 3명 확인. 최말숙 씨 집 주변을 정찰 중입니다. 특수전 사령관은 증거를 확보하며 조폭 라인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보고했죠. 조폭 라인은 맞불을 놓았습니다.
별들이 움직여도 정치가 덮으면 끝이다. 김아린 아버지는 국회의원을 통해 국방부에 압력을 넣으려 했어요. 이건 단순 부대 사고입니다. 과도하게 확대하면 군의 사기만 떨어집니다. 정치인은 국방부 장관 면담을 요청했지만 장관은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윤도현이 미리 보고를 올려뒀기 때문이었죠. 이 사건은 조직 비리와 연결돼 있습니다. 정치적 개입은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부대 내부에서는 박준혁이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윤서은을 현금 봉투 수수로 정식 고발해 공식적으로 가해자로 만들려 한 거예요. 윤서은이 먼저 뇌물을 받았고 그게 들통날까봐 거짓 진술을 한 겁니다. 박준혁은 허위 증인까지 준비했습니다. 생활관 병사 몇 명에게 돈을 주고 윤서은이 수상하게 행동했다는 진술서를 받아냈죠. 하지만 이 계획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무너졌습니다. 폭행 방조자였던 강민수 하사가 무너진 거예요. 강민수는 그날 밤 창고 밖에서 망을 보고 있었습니다. 직접 손을 쓰지는 않았지만 윤서은이 다치는 걸 막지도 않았죠. 강민수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윤서은이 구급차 안에서 살려달라고 말하지 못한 채 이를 깨무는 모습을 봤기 때문이었어요. 그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나도 공범이다. 나도 윤서은을 망가뜨린 사람 중 하나다. 강민수는 결국 손을 떨며 자신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창고에서 찍었던 영상이 남아 있었어요. 강민수는 그날 밤 만약을 대비해 몰래 촬영해뒀던 겁니다. 영상에는 무릎이 꺾이는 장면, 그리고 박준혁의 음성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죠. 사고로 처리하면 끝이야. CCTV는 내가 지운다. 강민수는 영상을 복구해 군수사단의 익명으로 제보했습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윤서은은 피해자입니다. 영상이 군수사단에 도착한 순간 팽팽한 줄다리기는 끝났습니다. 별 13개는 조용히 그러나 완벽하게 봉쇄를 시작했어요. 군수사단은 영상을 분석하고 관련자 전원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국방부 감사관은 비자금 계좌를 동결시켰죠. 법무실은 조작 문서 관련자들의 명단을 확정했고 특수전사는 김아린과 박소진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추적했습니다. 이제 끝냅니다. 윤도현은 최종 지시를 내렸어요. 그날 밤 부대는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헌병대가 비상 소집됐고 생활관 출입이 통제됐죠. 병사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웅성거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검열 들어온다던데? 김아린과 박소진은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박준혁은 사무실에서 문서를 태우려 했지만 헌병대가 먼저 들이닥쳤죠. 박준혁 중사, 증거인멸 혐의로 체포합니다. 윤서은은 병실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헬기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지만 윤서은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별 13개가 움직였다는 것을요. 윤서은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끝날까요? 헬기가 떴습니다. 하지만 분노의 등장이 아니라 기록과 체포와 봉인의 등장이었어요. 새벽 5시 부대 상공에 군용 헬기 2대가 나타났습니다. 헬기에서 내린 건 군수사단 특별수사팀과 국방부 감사팀이었죠. 부대는 그대로 멈췄습니다. 출입문이 즉시 봉쇄됐고 모든 병사들은 생활관에서 대기 명령을 받았어요. 서버실은 디지털 포렌식 팀에 의해 완전히 봉인됐고 회계 자료는 압수됐습니다. 진술은 개별적으로 분리돼 진행됐죠. 누구도 서로 입을 맞출 수 없었습니다. 박준혁은 사무실에서 끌려 나왔습니다. 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어요.
박준혁은 끝까지 버티며 말했죠. 윗선이 있어. 나만 잡으면 끝나는 줄 알아? 이거 정치 라인까지 연결돼 있다고. 하지만 그 말이 오히려 자기 목을 조였습니다. 군수사단장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만 잡는 게 아닙니다. 박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김아린과 박소진도 즉시 체포됐습니다. 둘은 생활관에서 끌려 나오며 소리쳤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연락해. 변호사 불러.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별 13개는 박준혁을 잡는 데서 멈추지 않았어요. 윗선을 따라갔습니다. 부대 밖의 돈, 정치 라인, 브로커, 조폭 조직까지. 국방부 감사팀은 비자금 계좌를 추적해 건설업체 대표를 소환했고 군수사단은 뇌물수수 혐의로 국회의원 보좌관을 조사했습니다. 김아린 아버지는 조폭 조직 운영과 군 관련 비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죠. 이번엔 한 부대가 아니라 한 줄기 비리가 통째로 끊겼습니다. 언론은 며칠 후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군내 조직적 폭행 은폐 사건, 정치조폭 라인까지 연루. 별 13개의 침묵작전, 비리 뿌리 뽑다. 기사가 나가자 여론이 들끓었어요. 이런 일이 군대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니. 피해자는 제대로 보호받았나? 국방부는 긴급 브리핑을 열어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부대 내 폭력 은폐는 지휘 책임까지 묻는 조항을 신설하겠습니다. 윤서은은 수술 후 병실에서 목발을 짚고 서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헬기 소리가 멀어지고 대신 병원 복도는 조용했어요. 윤서은은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짓밟았던 사람들이 모두 체포됐다는 사실이요. 이채린 군의관이 병실에 들어와 윤서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끝났어요. 이제 안전해요. 윤서은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죠.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윤서은 하사님이 버텨낸 거예요. 그날 오후 윤도현 중장이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윤서은은 목발을 짚고 오빠를 마주봤어요. 둘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윤서은이 먼저 고개를 숙이며 말했죠. 오빠가 오면 내가 지는 것 같았어. 혼자 버티고 싶었는데 결국 윤도현은 크게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윤서은이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을 정확히 찔렀어요. 너는 진 게 아니다. 버틴 거다. 혼자서도 끝까지 버텼잖아. 그게 이긴 거야. 윤도현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억울하게 간 날 우리는 아무것도 못했다. 나도 너도 엄마도 그냥 지켜만 봤지. 하지만 오늘은 다르다. 너의 억울함은 여기서 끝이다. 더 이상 아무도 너를 짓밟지 못해. 윤서은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게 쏟아져 나왔어요. 윤도현은 동생을 꽉 안아주었죠. 잘 버텼어, 서은아. 정말 잘 버텼어. 며칠 후 최말숙이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면회가 정식으로 허가됐기 때문이었죠. 최말숙은 딸을 보자마자 달려가 손을 잡았습니다. 서은아,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엄마가 너 지켜주지 못해서. 윤서은은 어머니 손을 꼭 쥐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엄마. 엄마가 와줘서 제가 버틸 수 있었어요. 엄마가 초소 앞에 왔다는 거 들었어요. 그 얘기 듣고 포기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최말숙은 딸 손을 잡고 울음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내가 할아버지 닮아서 그래서 더 무서웠다. 너도 억울하게 다칠까봐. 한 달 후 윤서은은 재활 치료를 받으며 천천히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부대에는 새로운 규정이 붙었어요. 부대 게시판에는 폭력 은폐는 지휘 책임까지 묻는다는 조항이 명시됐습니다.
익명신고 시스템도 강화됐고 외부 감사가 정기적으로 실시되기로 했죠. 윤서은은 군복을 계속 입을지 고민했습니다. 무릎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군 생활을 계속하기엔 한계가 있었어요. 퇴원 날 병사들이 줄지어 서서 윤서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서은이 목발을 짚고 나오자 병사들이 일제히 경례를 올렸어요. 한 병사가 앞으로 나와 말했습니다. 윤서은 하사님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억울한 일 당해도 신고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다른 병사들도 고개를 끄덕였죠. 윤서은은 눈물을 참으며 경례를 받았습니다. 무릎을 굽히지 못하는 자세로도 똑바로 서서요. 윤서은은 부대를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표정이 처음으로 다른 기억으로 바뀌었어요. 억울한 얼굴이 아니라 미소 짓는 얼굴로요. 윤서은은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 봤죠? 저 이제 억울함을 끝내는 사람이 됐어요. 바람이 불어왔고 태극기가 펄럭였습니다. 윤서은은 목발을 짚고 천천히 걸어갔어요. 무릎은 꺾였지만 윤서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똑바로 서 있었습니다.